안 뛰려고. 네, 안 뛸 겁니다. 며칠 동안. 자, 이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거 바로 뛸 걸 그랬나봐요. 자국이 남네요. 이런. 네, 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자, 텔룰라이드 리뷰 시간인데요. 사실 텔룰라이드 지금 리뷰하면 이번 것까지 제가 3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채널을 보신 분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텔룰라이드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도 이번에 제가 구입한 2차 요 텔룰라이드 중심으로 해서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트림 레벨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또 높은 트림 레벨이 갖고 있는 특징도 비교하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이 차에 관심 있거나 구매를 예정하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시동을 걸었는데 후진하는 김에 언어를 한글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한글이 나오는 거고, 이 차는 360도 카메라는 없습니다. 360도 카메라 있으면 이 자리에 뜨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부분이고요. 잠시 보면 먼지 되게 많죠. 차를 비 오기 전에 세차를 해서 전혀 운행을 안 하고 지금 날 좋은 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캐나다 하면은 여러분 공기 되게 좋은 나라로 알고 계시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비 맞고 나면 세차를 하지 않아도 차가 깨끗하게 유지가 됐고, 이렇게 비 오기 전에 세차를 싹 하고 비 맞고 나면 이런 먼지가 전혀 쌓이질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캐나다도 이런 먼지가 비 오고 나면 수북히 쌓입니다. 앞유리 전체적으로 다 쌓였죠.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결국은 더 이상 예전같이 공기가 맑은 곳은 아니지 않을까. 캐나다 밴쿠버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디지털 계기판 부분 있잖아요. 이 차는 작은 거예요. 이 차보다 높은 트림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즈 자체가 커집니다. 그렇다고 기능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방향 지시등 튼 쪽으로 옆차선 뒤쪽이 보이는 거 아시죠? 그게 들어가는 기능은 이 위 트림 레벨로 올라가면 정해지는데 이거보다 커집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그 나머지 양옆에 있는 타코미터라든가 속도 계기판 있잖아요. 요거는 사이즈의 변동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캐나다 차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큰 글씨로 킬로미터가 돼 있고 작은 글씨로는 마일로 돼 있습니다. 굳이 마일을 왜 써놨냐?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절에서 국경 넘어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풀렸죠.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일리지 계기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일이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낮은 트림 레벨이라도 전부 다 가죽 핸들과 가죽 시트로 돼 있는데 인조 가죽이죠. 나팔레도 아니고요. 우드 그레인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진짜 우드는 아니고 플라스틱인데요. 뚫겨볼까요? 약간 이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맨들맨들하지 않고 사실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무광으로 된 우드 그레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엔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차가 외부로 봐도 실내를 봐도 이런 크롬 부분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크롬 별로 좋지 않거든요. 특히 외부에 있는 크롬 너무 안 좋은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크롬이 싫으면 나이트 스카이라는 옵션을 단 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상위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미국은 별도로 크롬이 싫으면 옵션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는데 캐나다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옵션으로. 제가 산 EX 모델을 사면 그냥 EX에 끝이에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스위치들 보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스위치들이 돼 있어서 운전하면서 찾아서 누르기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스위치가 크면 약간은 촌스러운 느낌이 살짝 나요. 이 스위치를 작게 좀 만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긴 편해요. 특히 공조 컨트롤에 있는 스위치들은 이것도 너무 작으면 누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엉뚱한 게 눌려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이 온도계도 캐나다에서 섭씨로 나옵니다. 미국 차는 이게 또 화씨로 나오죠. 그리고 제가 EX를 선택한 거가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했을 때 SX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차는 주로 가족이 전체 다 탑승할 때만 거의 이용하는 차라서 안전 쪽 말고는 그다지 다른 옵션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EX 트림 레벨이 가장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레벨하고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 들어간 게 차이가 99% 없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저는 낮은 레벨을 선택을 했고, 낮은 레벨을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썬루프 물론 하나지만 이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사양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냥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사항은 확실히 그 높은 레벨 옵션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만 선택을 해도 썬루프가 2개 들어가고, 시트 옵션도 보면 열선만 들어가 있죠. 쿨링 시트 없어요. 이것도 한 단계만 높아지면 쿨링 시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단계 높아지면 SX 모델이거든요. 사실 SX 모델만 선택을 해도 거의 풀옵션이에요. 나팔 레더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가 빠진, 그리고 이 차는 위성 라디오가 있는 그 옵션만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면 하말카던이라고 써있는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이 없죠. 이 차는 그냥 기본 오디오예요. 그래서 사실 오디오는 크게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텔룰라이드에는 안개등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쪽에 빈자리 있죠. 여기가 360도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카메라 버튼 자리예요. 그래서 누르면 어떤 순간이라도 이 모니터에 카메라 옵션이 보여지는데 이건 없다. 옵션의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이 차도 가장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고, 시동 자동 온오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파킹 센서 들어와 있고요. 보통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레벨이 낮은 차에는 그 파킹 센서를 따로 넣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소음 측정기거든요.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고속도로를 올라가서 80km 정도가 넘어가면 60dB 후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60dB 후반 정도면 그렇게 나쁜 소음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보통 60대 중반, 조용한 차들은 60대 초반에서 끝나거든요.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주행할 때 옆에서 들어온 소음은 차단이 잘 돼 있는데요, 바닥에서 들어온 소음은 약간 울리는 듯한 묵직하게 귀를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소음으로 돼 있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하다고 그냥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민감하신 분들은 고속도로 올라가면 약간 시끄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되고, 소위 말하는 우쭈바리 지붕 쪽 내장재가 검정색이 좋은데 또 EX 레벨에서는 그게 선택이 안 돼요. 다 이겁니다.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검정색 내장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똑같습니다. 옵션에 따라 차이 없고, 삼각 홀더 있고, 얘도 보게 되면 자 조명이 들어오고, 요 정도 닫히면 꺼집니다. 이쪽은 조수석 버튼이고요. 그리고 저건 뒷자리 버튼인데, 레벨이 높은 차는 여기에 히팅 시트와 쿨링 시트의 버튼이 들어가죠. 이 차는 없습니다. 근데 리뷰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요? 얼마 전에 치킨을 사왔는데 치킨 무 하나가 빠졌네요. 어쩐지 2마리 시켰는데 치킨 무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더라고 저번에. 야, 이게 차의 현실을 또 보여드릴게요. 또 리뷰하다 말고 또 보이십니까? 이 애들이 특히 밤길에 과자를 먹으면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유 야 깜짝이야. 아무튼 이러네요. 대체적으로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해서 여러가지 기본 기능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팰리세이드는 더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계기판도 풀 디지털로 돼 있죠. 근데 이 텔룰라이드는 아무리 옵션을 높여도 이게 풀 디지털로는 가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 정도에 그렇게 바뀔 것 같고, 센터 페시아의 느낌도 이 차는 좀 올드스쿨 같죠. 팰리세이드는 각도도 좀 이쁘게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버튼류 이런 것들도 약간은 우주선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우주선을 타보질 않았으니까 그건 좀 거짓말이고, 뭐 하여튼 조금은 좀 미래적인 느낌의 차인데, 텔룰라이드는 클래식한 느낌의 차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있죠. 뭐 손잡이가 얼마나 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차는 손잡이가 다 있네요. 이게 이제 운전석의 버튼이고요.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차일드락 기능이죠. 이쪽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뒷자리에서 창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립니다. 그리고 도어 락 언락 버튼, 처음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미리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운전석 문만 열립니다. 타자마자 옆 사람이 타거나 뒷 사람이 탈 때는 바로 이걸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죠. 그리고 요거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10년 전만 해도 이 미국, 캐나다에 출시한 한국 차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웬만한 차가 이 기능이 다 있죠. 이런 버튼 자리에 이 버튼이 다 꽉 차 있잖아요. 낮은 트림 레벨에도 이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리, 이 차는 옵션 없고요. 저 뒤에 약간 지붕이 좀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썬루프 자리예요. 한여름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 지붕에 찬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리뷰했던 차는 검정색 차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두운 텔룰라이드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말하는 색깔, 그 색깔의 차였는데 그 차도 어두운 색상이죠. 근데 한여름에도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루프에 있는 덕트 자체가 보온 기능이 없었는지 이렇게 지붕에 송풍구가 있는 차들은 간혹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두운 차일 경우에는. 그리고 도어 포켓은 이 정도의 크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뭐 물병이랑 딸기우유 같은데, 딸기우유가 왜 저기 있지? 그리고 뒤에도 뭐 이 정도의 공간, 쓸만한 공간이에요. 걸레나 소품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가장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티칭이 또 들어가 있죠. 대시보드에도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트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암레스트, 센터 콘솔에도 가죽으로 입혀져 있고, 이렇게 열면 중간에 컵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포드 차들이 이런 중간에 수납할 수 있는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확실히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되게 좋은데 컵홀더가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키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텔룰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없습니다. 슈프림님 듣고 계시죠? 에어 서스펜션 없고 트림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무거운 짐이나 견인을 할 때 뒤가 주저하지 않게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을 할 수 있는 좀 더 단단한 서스펜션이 추가가 돼요, 뒷바퀴에만. 그래서 그 정도의 기능만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없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차는 핸들에 패들 시프트는 없어요. 그 대신 기어에서 이거를 드라이브에 놓고 옆으로 젖히면 수동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넘어가고요. 어떤 차들은 이 옆으로 젖히는 순간 스포츠 모드로 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이코 모드잖아요. 드라이브에서 수동 모드로 가면 이코 모드가 없어지지 않고 주행 모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어만 수동으로 이렇게 변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노브를 이용해서 스포츠 모드로 가면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뜹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미국 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스노우 모드 기능만 나와 있고요. 캐나다에 있는 머드하고 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가운데 보면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캐나다에서 판매된 차는 또 이 디퍼런셜 락이 따로 없습니다. 디퍼런셜 락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 이 머드나 샌드 모드를 선택하면 디퍼런셜 락이 저속에서는 걸려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도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락을 걸었다고 해서 모든 속도에서 되는 건 아니고 저속에서만 됩니다. 미국이 좋냐 캐나다가 좋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에 따른 차인데 실제 이 디퍼런셜 락 기능이 들어갔을 때 내가 쓰고 안 쓰고의 선택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는 굳이 머드 샌드를 가지 않더라도 디퍼런셜 락이 필요할 때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머드 샌드 둘 중에 하나에 놓으면 돼요. 머드 정도에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디퍼런셜 락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사실 디퍼런셜 락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은데 이 한번 열어볼까요? 어디 보자. 아이고, 이렇게 천천히 열리죠. 이것도 빨리 떨어지는 거 저 개인적으로 싫어요. 뭐 이런 버튼 느낌 한번 보실래요? 맨들맨들한 플라스틱이에요. 아주 가볍습니다. 묵직한 느낌 없고 버튼 눌리는 기분. 별로 비싼 부품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깔끔하게 눌립니다. 사실 이런 버튼 눌리는 느낌은 좀 독일 차들이 비싼 부품을 사용하죠. 근데 이 비싼 부품을 사용했다고 해도 단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않나요. 제가 전공한 거 중에 하나가 그 제어 계측 분야인데 예전에 이거 스위치 사러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물론 몇십 년 전 얘기죠. 근데 실제 단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합쳐지는 돈 금액을 계산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느낌.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길쭉한 그런 스크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크린 자체가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룸미러도 되게 클래식하죠. 지금 보면 저기 집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차고를 여닫을 수 있는 그 리모컨을 연결을 해서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홈 링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지붕의 재질 한번 보여드릴까요? 느낌? 이 차는 스웨이드 스타일의 지붕은 아니에요. 낮은 트림 레벨이다 보니까 일반 천으로 된 그런 지붕 내장재로 돼 있고 트림이 올라가면 스웨이드 내장재로 좋아지게 되죠. 확실히 스웨이드가 고급감은 있습니다. 최근에 낮은 가격의 차들에도 풀옵션을 사게 되면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이 많이 적용이 돼서 옵션 자체로 비싼 차와 안 비싼 차를 구분한다기보다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장재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손잡이에 들어가는 재질이라든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좀 더 고급감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같은 스티칭이라고 해도 인조스러운 스티칭 말고 좀 자연스러운 천연 가죽의 색깔과 느낌이 아주 도드라지는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하죠. 여기 보면 느낌 자체가 고급스러워요. 스티어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아 마크가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눈에 익숙해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면이라서 이거는 제외하고 피아노 블랙이 앞에 대시보드 쪽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밑에 쪽은 거의 다 피아노 블랙이에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기본 사양인데요. 이 피아노 블랙이 스크래치 같은 게 잘 안 나요. 먼지가 쌓이면 좀 보기 싫고 손자국이 나면 보기 싫기 때문에 피아노 블랙을 갖고 있으면 극세사 타올이 있으면 좋죠. 자주자주 닦아주면. 자, 이게 이제 문 전체를 볼 수 있는 느낌이고 여기 보면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뚫려있지 않고 이렇게 막혀 있어서 핸드폰을 넣어도 좋고 잡다한 물건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손잡이 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공간이 넓어요. 대시보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앞에 스피커 자리 있고요. 에어백이 써있네요. 요즘 안 쓰인 차도 많은데 에어백이 저렇게 써있다라는 거는 에어백이 이렇게 위로 터져서 앞유리에 튕겨지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이 주변에 물건들을 놓는 분들이 계세요. 인형이며 휴지
하시며, 예를 들면 또 난슬립 패드 같은 거 하나 얹어서 거기 핸드폰 올리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에어백이 터지면 완전 흉기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계기판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모습일 때 느낌이에요. 클래식하죠? 그리고 이런 테두리 느낌, 네, 클래식합니다. 나중에 이 차도 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이런 느낌이 그리울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디지털이 낫죠. 이건 타코미터. 그리고 보면 여기 퓨즈 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잠긴 상태에서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요즘 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 한국차의 디테일함이 이런 데서 묻어나요. 이렇게 닿으면 이제 바람이 안 나오게 닫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건데, 이런 기능이 있는 송풍구를 가진 차더라도 보통 한국차가 아닌 차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지 않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 디테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굳이 이걸 돈 들여서 파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통 홈 파져 있는 거는 온도계나 습도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마이크나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걸 마이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선글라스 홀더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파진 자리가 있잖아. 이게 멋이 아니라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와, 다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평소에 뭐 사용 안 하는 버튼이죠. 이런 것들은 차가 길에서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비상으로 사용하는 버튼이고, 라이트 버튼인데요. 요거는 20년 전 차나 지금 차나 똑같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대신 이 차는 더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트가 하얗잖아요. LED 전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회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LED 들어가면 확실히 실내가 일반 노란색 벌브보다는 밝게 보여서 전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전구 바꾼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전구를 쓰지 않는 브랜드들이 일본 차들이죠. 또 일본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각자 라이트 누를 때는 이렇게 누르면 되고, 전체 누를 때는 이걸 통해서 앞이랑 뒤까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뒷자리도 다 LED로 되어 있어요. 텔레스코핑 되는 거리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되죠. 제가 보기엔 한 10cm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낮이 조절을 보면 낮았을 때, 높았을 때 이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 운전자 체형이 많이 다른 사람끼리도 편하게 맞출 정도의 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것도 일본차 얘기해서 정말 안 됐는데, 예전에 제가 타코마 리뷰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타코마뿐만 아니라 포러너 이런 차들, 예전에 뭐 미니밴들 이런 거 보면 이 핸들의 텔레스코핑이나 아니면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자세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차종 중에 하나가 일본 차가 많았습니다. 토요타든 혼다든. 오히려 닛산 차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는. 네. 저는 계기판을 이 정도 보이게 딱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계기판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데 핸들 끝에 걸리게 이렇게 돼요. 계기판이 가운데 이렇게 크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왜냐면 최대한 핸들을 낮춰야 어떤 장거리 갈 때 여기에 팔을 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편해서 그렇게 운전합니다. 보통 박스카 기준으로 경주차 같은 경우도 운전자들이 대체적으로 세팅을 할 때 핸들 이렇게 높이진 않아요. 네, 낮춰서 최대한 몸 앞에 붙여서 운전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을 하고, 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담을 알려드린 거고요. 도어 트림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밑에 있는 플라스틱인데, 요거는 뭐 상당히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적용을 했죠. 얘하고 느낌이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런 데가 하드 플라스틱인데 이거 딱딱해요. 푹신푹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나쁘진 않는 느낌, 뭐 이 정도로 보이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프트하죠. 쏙쏙쏙 이렇게 보이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뒷자리 안전벨트 중간에 나오는 고리 부분인데요, 좀 뭔가 고급지지 않나요? 2열 시트에 안전벨트가 나오는 부분이고, 저게 3열 시트 안전벨트가 나오는 부분인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2열 시트가 좀 더 크롬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차이는 없는데 약간 그러네요. 1열 시트 안전벨트는 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높낮이 조절이 될 수 있게. 자, 이게 2열 시트 공간인데 최고로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짝 엉덩이를 뒤로 붙이고 앉으면 이 정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대한 뒤로 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바짝 들어가서 앉는 경우 별로 없죠. 좀 쭉 빼서 좀 편안히 이렇게 쪽박하고 앉으면 그래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주 공간적으로는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2열 시트는요, 확실히 1열보다는 약간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높낮이 조절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열 시트에는 암레스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소 등받이 각도를 가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등받이를 좀 세우잖아요. 그러면 암레스트가 앞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암레스트 각도 자체가 이 차의 등받이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밑으로 처질 수가 있어요. 그냥 수평하게 놓으려면 등받이를 좀 뒤로 젖혀야 됩니다. 이 정도가 수평해야 되는데 요만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따로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약간 좀 불만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등받이를 세웠을 때, 요건 또 가장 눕혔을 때요. 그럼 눕혔을 때는 어떠냐? 눕혔을 때 암레스트가 이쪽이 이렇게 하늘로 봅니다. 하늘로.
웃기죠? 이게 같이 움직여요, 시트랑. 그렇습니다. 2열 시트 앞뒤 공간을 조절하는 거는 시트 밑에 레버로 돼 있고요. 저는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전동 시트라면 있어 보이긴 한데 너무 오래 기다려. 예전에 X7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X7 리뷰할 때 보면 세워라 내워라 움직입니다. 네, 확실히 훅훅 포지션을 변경하는 게 사용하기는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자, 2열 시트에 보면은 또 입구에 손잡이 있고요. 자, 이제 3열 시트를 잠깐 보면 제가 전에 리뷰할 때 상세하게 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뒷자리에 컵홀더가 양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USB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뒷자리와 운전석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 기능 있고요. 저 고리는 뭔가 하시겠지만 저거는 이 안전벨트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가 젖혀질 때 간섭이 서로 되지 않게. 그리고 토너 커버가 있을 때 쭉 당겨야 되잖아요. 안전벨트 있으면 걸리니까 안전벨트를 여기다 딱 걸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3열 시트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전에 보여드렸죠. 또 어떤 분은 이 고리도 뭐냐 하실 분들 계시는데 이 고리는 뒷문에서 3열로 쉽게 출입할 수 있게, 이거 잘못하다가 안전벨트 걸릴 수 있거든요, 발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뒷자리에 일반 전원과 12V 파워 아울렛이 동시에 나와 있고, USB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트 양쪽에, 그리고 시트에 이렇게 거리 같은 거 있고요.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뒷자리 온도 조절 장치는 여기 같이 루프에 있고, 센터 콘솔에는 송풍구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위에서 잘 나오죠. 뒷자리 도어 포켓도 한 이 정도. 트림이 올라가게 되면 뒷문엔 수동으로 조절하는 선블라인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옵션 없어요. 그래도 북미에 출시되는 차는요, 2열과 3열에 기본 틴팅이 다 돼 있어서 밖에서 안에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안전을 위한 커튼형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뭐 이 정도 제가 리뷰해드리면 오늘 보여드릴 거는 대부분 다인 것 같은데요. 혹시 빨먹은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던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야 이거 왜 빼먹었어 하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 리뷰 지금 세 번째라 그랬잖아요. 앞에 두 번째 리뷰 중에 제가 하지 못했던 게 좀 정확한 연비 테스트인데, 지금 체크한다고 해도 정확한 연비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지금 연료를 주입해 보는 거고, 그래도 궁금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주유소 가고 있는 중이고, 대략 뭐 한 510km 핸들 잡으려 하네요. 지금 사실 크루즈 컨트롤도 보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제가 더 주행에 관련된 거는 시승 리뷰로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총 주행거리가 대략 한 500km가 좀 넘었네요. 근데 여기서 12km 빼야 돼요. 처음에 차 샀을 때 12km에서 기름을 가득 넣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주행거리에서 이따 주유소에 도착하면 12km 뺄 예정이고, 얼마나 연료가 주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일반 국도를 중심으로 운전을 했고, 거기에 쓸데없는 공회전 시간도 많았고요. 차 구경한다고 뭐 시동 켜놓고 이것저것 한 게 많아서 연비 는 그렇게 좋은 편 아닐 것 같아요. 이 차의 연료통 사이즈는 70L인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대략 한 10km 안에 주유소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주유소에서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밴쿠버 기름 가격이요, 리터당 일반 휘발유 기준으로 2불이 넘었어요. 2불 한 9센트? 그러니까 대략 리터당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건데, 캐나다 와서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총 주행거리 520km인데 12km 빼니까 508km입니다. 508km에서 이제 주유를 하는 걸로. 자, 62.8L 들어갔어요. 그래서 508km 탔는데 62.8L가 들어가서 나누기 해보니까 리터당 대략 8.1km 정도 나와요. 리터당 8km가 넘었어요. 이 정도면 3800cc 자연흡기 엔진의 연비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 아닌가요? 저는 사실 현대 기아차 연비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연비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할 텐데, 계속 그 연비 체크는 꾸준히 해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금 대략 경고등이 살짝 들어와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km 정도 남았을 때 넣은 건데, 70L짜리 기름통에 한 63L 정도 들어간 거니까 그 정도면 한 7L, 거기에 여러가지 그 잔여 공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합하면 대략 한 10L 정도 남았을 때 경고등이 들어온 걸로 보면 그다지 틀리지 않고 정확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자, 이번 연비 체크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귀찮으시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모았다가 다음 리뷰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